남 박사님 네. 오늘 의상이 네. 초음속 의상입니다. 타조를 상징하는. 저는 이게 안에 무슨 훈련받고 이렇게 총 맞고 네, 그런 총 맞은 디자인이니까 것처럼. 예, 남 박사님이 이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디펜스 프라임 시청률 올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몇십만 찍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진지한 원래 모드로 돌아가서 이게 국내 기술,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더라고요. KF-21이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전 배치까지 이루어지나요? 네, 이게 우리 카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하고 방사청이 지난 6월달에 KF-21에 관련 최초 양산 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때 체결할 때 총 20대를 양산을 하고 그게 필요한 기술 교범, 훈련 같은 이걸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포함해갖고 총 금액이 이제 1조 9,600억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새 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F4, F5들이 장기 운영 전투기가 되잖아요. 이제 퇴역할 때가 되고 퇴역하고 있고 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또 북한이라든가 주변국에 있는 어떤 공중 위협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위협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4.5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에 착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년도는 2026년도 말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공군에 이제 계속해서 양산기를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보게 되면 이제 재작년에 2022년도에 이게 시제기 1호가 나와가지고 초도 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올해 3월달에 보면 공중급유기가 나와서 이제 공중급유를 하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티어 이제 유도 발사를 성공했는데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예. 하면서 이걸 보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천천히 지금 개발의 성능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80% 정도의 개발이 된 상태이고요. 이와 같은 시험 비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실험을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 KF-21의 성능과 안정성을 고도화 시켜 나가면서 차세대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리 그 남 박사님 오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레이더를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KF-21이 많던데 여기에 들어간 레이더도 당연한 얘기죠.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요. 이 A사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결국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위기요? 그게 뭐냐면 한미 FX 공동 사업할 때 F-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A사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4개 핵심 기술을 같이 이전받기로 했었어요. 그랬으면 순수 국내 기술이 아니었네. 그랬으면 미국 거 빨리 예, 받아가지고 그럼 빠르잖아요. 예. 그 우리가 또 개발하고 했겠죠. 예. 잘 고치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막판에 안 한대요? 미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법이 있다. 미국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 지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법을 거기에 맞게 맞춰줄 수는 없지 않느냐. 법이 어떤데요? 법에는 핵심 기술이 되는 것들은 의회에서 이전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이유. 두 번째는 또 어떤 관측이 있었냐면 이건 국내예요. 일이 왜 이 지경까지 됐냐 이거죠. 처음부터 FX 사업에 필요한 25개의 기술 중에 21개만 이전하기로 했었다. 4개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개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 희망 회로를 돌렸군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러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우리 특종입니다. 어. 디펜스 프라임 특종이에요. 네네네. 2016년에 미 의회 조사 보고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조명이 잘 안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뭐냐면 미국이 위기를 느끼게 만든 한국의 기술 발전 사례를 2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미국이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데 단서를 2개를 다른 거예요. 정찰용으로만 써. 무기 달면 안 돼. 그런데 한국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와 놓고 우리가 자체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수년 내에 글로벌 호크와 동급 그보다 조금 못한 거를 자체 개발할 능력이 도달한 거예요. 우리 역시 장영실의 후예네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위기가.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그 T-50 우리 한미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같이 생산자로서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T-50 공격기 시제기가 나오고 나서 한국이 생산자가 아니라 개발자, 교육자로 도약을 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공격기를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경공격기류의 비행체를 같이 생산하는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그 전 세계 장교들, 부사관들로부터, 준사관들로부터 위탁교육 받거든요. 장교 위탁교육, 기술 특례교육.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공격기를 비롯한 훈련 조종사 육성 교육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난 거죠. 미 의회 보고서는 철저하게 국가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이익에 이게 피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내개 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미 의회 보고서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못 받았어요. 우리는 해낸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꽉 물고 안 줘 주기로 했는데 우리 주요 지휘자들 날라갔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 시스템이 착수한 지 4년 만에 2020년에 CJ 1호기를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잠정 전투용 적합 이거 막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2023년에 KF-21 우리 보람의 시제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첫 시험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하네요. 그럼요. 예. 남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도 이제 뉴스 오래 했는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그 뒷얘기. 그렇죠. 그리고 한미가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우리 그 국익이 우선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심리까지 이어질 수 있고, 야, 그만큼 핵심 기술이었는데 우리가 4년 만에 했다는 게 더 대단해 봅니다.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KF-21 5월에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첫 실사격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어떤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미티어를 쐈어요. 이 미티어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KF-21에서 F가 파이터예요.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전투기일 수 있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사격과 기동이죠. 자, 이 미티어를 한번 봐야 돼요. 어디 거냐? 유럽제입니다. 미제가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거고, 왜 미티어냐? 이게 유성우잖아요. 메테오라고도 하는데 이게 마하 4의 속도로 쫙 날아가고 탄두가 그 앞에서 팍 폭발해갖고 비산해서 피해를 입힙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이걸 누가 쓰냐 하면 지금까지 달아서 성공한 게 스웨덴의 그리펜,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프랑스의 나팔밖에 없어요. 우리가 4번째로 달아갖고 쏘는 거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쉽지 않고 어렵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냐면 단적인 예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영국이 자기들 갖고 있는 F-35 라이트닝 2에 장착하려고 2022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야 우리 2022년에 이거 쏠 거야. 미티어 우리도 쏜다 했는데 안 되니까 2030년으로 미뤘는데 우리가 성공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영국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걸 달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이 KF-21 보라면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미티어 미사일이 중거리 공대공이잖아요. 이 중거리라는 게 200km, 300km. 서울에서 쏘면 평양, 좀 앞으로 가고 쏘면 신의주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와가지고 쫙 와가지고 팍 터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죽는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항상 얘기하는 교수님 강조하신 이거 비대칭무기입니다. 북한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혁혁한 성과이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KF-21에 미국 레이시온의 GBU-12, 한화의 MK-82, LIG 넥슨의 KBBG 등 10종의 폭탄 미사일을 다 달 수 있어요.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 굉장히 위기감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상당한 위기감,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작전 지역을 북으로 넘어가지도 않고서도 측방으로 비행한 상태에서 뭐 옆 아니면 해상으로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핵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뭐 북한의 어떤 공군력이 세진 않지만 초기에는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전투 행동 중에 한 개가 어그러져 버리게 되면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비대칭 무기로서 끝판왕이죠. 그래서 잘 팔릴 거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정말 그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럼요. 예.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아까 눈 얘기했잖아요. 심장을 이제 전투기에서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KF-21 엔진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가 전략 기술로 과기부가, 국방 전략 기술로 국방부가 동시에 선정을 했어요. KF-21 엔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공언을 했습니다.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1만 5천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하겠다. 그런데 이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 이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달나라에 탐사선 보낸 인도도 지금 계속 실패했고, 우린 지금 3조 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100조 원 넘게 쏟아부은 중국도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자체 제트 엔진을.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엔진 면허 생산 그 역사가 40년입니다. 네. 이 면허 생산의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력 첫 번째. 그러니까 개별 기술, 개별 부품 생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엔진 개발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거는 먼 얘기고 어려운 얘기예요. 우린 이건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개별 상품은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설계, 소재, 제조, 시험 평가, 가망 인증, 이거 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개별적인 건 우리가 다 해봤어요. 저력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린 설계도 있지롱. 엔진 개발 생산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프라모델 키트 조립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프라모델 키트에 그 조립도 하고 부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맞춰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어떻게 이 부품 자체가 생산되었을지, 이것을 맞췄을 때 어떻게 돌아갈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면허 생산을 안 해봐서 조립도가 없는 인도와 중국은 완제품을 가져와서 뜯어가지고 조립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맞춰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부분품을 뭐 가져오거나 사와서 그거 갖고 이거 어디다 꽂는 건지 블록 맞추듯이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어렵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다. 세 번째 저력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이 엔진을 만들려면요, 통상 개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000개가 있어야 된다. 우린 이 1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15,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을 달고 나는 KF-21 보라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그 박사님에는 보람 2가 있고 네. 전투기에는 보람 매가 있고. 네. 네. 전 잘 모르는데 자동차도요. 초기에 네. 개발했을 때 엔진 그 기술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초창기에는 뭐 다른 자동차 회사 뭐 엔진을 기술을 뭐 사다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항공 엔진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지상에서 가는 것보다 이제 공중에서 가고 또 이제 우주에서 움직이기 더 힘들겠죠. 왜냐면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관련 업종에서 가장 끝판왕, 생태계 가장 위쪽에 있는 어떤 전략 기술이라고 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어떤 노하우하고 이 노하우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게 축적되지 않으면 그게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또 그 노하우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 관련된 시험 비행을 하거나 뭘 하는 이제 시설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사 강국 이외에는 이걸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생산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독자적인 어떤 엔진을 갖는 게 왜 중요하느냐? 결국엔 뭐냐면은 그 기술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있고 면허를 가지고 저희가 생산하는 것 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어떤 지정학적이고 지리적 지전략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그 기술을 공급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뭐 500달 만드는데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순차적으로 만들어 갈 때 이게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엔 국방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 의회에서 통제를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곳으로 파장될 수 있는 무한무한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면요. 예. 우주, 발사체로 갈 수도 있고요. 미사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뚜뚜루 거잖아요. 맞뚜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전략기술이 하는 거냐. 예. 목숨 걸고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지정학적이었던 그 뭐랄까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 달 오게 되는데 이제 어떤 주자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예,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떤 기술 이전의 이런 부분들도 더 미국의 어떤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루빨리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 다 돼 있거든요. 예. 노력을 더 박차를 가야 돼요. 트럼프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항공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 지금 조금 관측들이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는 6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제트 엔진을 개발해 본 국가는 8개국이라고 또 봐요. 누가 들어가냐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갑니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기에 제트 엔진 개발해갖고 전투기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기술이 없는 게 그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다. 기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까 15,000파운드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5,000파운드급 이하는 그러니까 제트 엔진 개발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5세대 전투기 정도 되려면 15,000파운드 이상급 엔진이 돼야 그 뭐 추적도 하고 탐지도 하고 연료도 소모해서 이렇게 추적도 나갈 수 있고 그 안테나 돌릴 수 있는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그 능력은 지금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국이 맞다. 독자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좀 정치학에서 말하는 혹은 이제 국방 외교에서 말하는 그런 필요성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독자 기술이 필요하냐. 외국에서 사오거나 한미동맹에서 얻어오면 되지.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군사는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정치의 수단이에요. 정치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독자 생존, 자력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협상도 예. 되는 거죠. 셀프 헬프라고 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정치가 셀프 헬프를 추구할 때, 독자 생존을 추구할 때 당연히 구수단인 국방 군사도 독자 생존을 추구해야 되고 자체의 엔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엔진을 못 만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 나왔을 때 그런 거 안 했던 사람들 페이스북으로 진입을 못했어요. 페이스북 나왔을 때 나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으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 경험을 못하면 그 다음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독자 엔진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이게 방산수출 블루오션입니다. 엔진. 제트 엔진은요, 현재 미국하고 영국이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제2의 K2, 제2의 K9이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아까 저는 와닿는 게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저 요즘에 은행 업무 보면은 진짜 한 번 뭐 안 하고 했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국방 안보는 더 하겠죠. 그 기술이. 그렇죠. 지금 KF-21이 우리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인데 이게 첫 전투기인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라이선스를 사서 있었죠. 네. 있었죠. 그래서 아까 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제 우리가 이 엔진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때 전략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첨단화된 기종이었다는 우리가 말하는 F5 이거를 이제
79년도에 이제 미국의 노드럽사의 F5를 우리가 도입으로 좀 해서 면허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거를 대상 기종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1979년 7월 1일 날 미국의 노드럽사의 F5를 선정을 했어요. 그 논의된 게 아니에요. 선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80년도 10월 달에 MOU를 체결해요. 면허 생산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82년도 9월 9일 날 제공호가 나와요. K5. 몇 년 걸렸죠? 3년. 예. 결정하고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빠르다. 이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항공 엔진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겠죠. 넘겨줬다면은 이제 더 빨리 만들었겠죠. 우리가 더 무서운 나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IT 기술과 모든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사 레이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우리의 어떤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K2K9이 이어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산화율이 23%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가 KF21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되는 거죠. 예, 장기간에 걸쳐서 데이터가 추적되고 관련된 노하우와 전문 기술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선도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방위 산업에서 지금 잭팟이 터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26년까지 KF21이 이제 시제기가 완료되고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 어간에 이제 좀 우리가 뭐랄까 R&D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갖고 빨리 좀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이요. 1949년 10월 1일에 창설이 됐더군요.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때 뭐 전차도 없었던 나라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죠. 전투기라고 있었겠습니까? 없었는데 굉장히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공군이 창설되고 면허 생산하기 전까지 그 공백이 꽤 길잖아요. 네. 어떤 전투기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6.25 때부터 1990년대까지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25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L형 연락기, 그다음에 T6 훈련기만 있었어요. 이게 연락기고 훈련기니까 전투에 쓸 수 있는 기능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L형 연락기에 L4, L5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뭐 연락기, 훈련기란 말이죠. 그러면- 전투용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뭐 없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싸웠다고요? 네, 우리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저 폭탄 들고 이렇게 뒤에 후방석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놓은 거예요. 손으로 떨어뜨려요? 네, 손으로.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하고 잇몸이 없으면 막 턱으로 찍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그 훈련기에다가 이제 임시로 폭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고 가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냥 떨어지게 만들었어.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미군이 보니까 이거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50년 7월 2일에 이러한 신뢰, 우리의 열정, 뭐 헌신, 희생 이런 걸 보고 미 공군이 그들도 감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51D 무스탕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인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955년에는 또 아음속 전투기라고 하는데 F-86F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공군 성장의 원동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F4, F5가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알겠다. 네, 이제 1980년대 더 익숙한 거예요. KF-5EF 제공호 이것이 이제 배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F-16, F-15 이게 이제 한국화돼서 한국형 전투기로 도입되었고요.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국산 전투기 개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디펜스 프라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고 여기 어떤 부분이라고 딱 한번 그 타임라인 체크도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저는 근데 전투기가 없어서 손으로 폭탄을 터뜨리던 나라에서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게 우리 참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아까 그 공군 주력 전투기 제가 여기서부터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F4 팬텀은 국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방위 성금 헌납기였습니다.
방위성금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이 기종을 구입하게 된 걸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1970년대에는 온 국민이 방위성금을 모아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에도 힘을 보탰는데요. 그 덕에 우리 군은 당대 최강 전투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1975년 12월 필승편대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전투기 5대가 도시 상공을 비행합니다. 전투기 동체에는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이 거행된 건데요. 온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방위성금 중 71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F-4D 팬텀기의 신고식이었죠. 정성 어린 방위성금으로 국력을 키웁시다. 7,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매달 방위성금을 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방위성금은 왜 시작된 걸까요? 6, 70년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도발 또한 잦아집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1당이 청와대를 습격했고 이틀 뒤엔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죠. 더군다나 이 시기 자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자주 국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국 최초의 방위사업인 번개사업과 제1차 율곡사업인데요. 하지만 당시 정부 재정은 넉넉하지 못했죠. 이런 와중에 1972년 북한은 50척 이상의 경비정을 투입해 서해 5도에 집중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데요. 북한의 잦은 도발로 전 국민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마음 한뜻으로 방위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방위성금 모금은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정재계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가정주부, 해외교포들까지 온 국민이 국방 안보를 위해 기꺼이 성금을 냈습니다. 한 귀순용사가 첫 월급을 모두 기탁하는가 하면 고아원 아이들이 폐품을 팔아 성금을 보내기도 했고 강도를 잡아 받은 포상금을 방위성금으로 낸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방위성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1973년부터 2년간 모인 성금은 무려 163억 원. 1975년 국방비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1988년까지 15년간 쌓은 방위성금은 무려 609억 원에 달했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방위성금은 공군과 해군 전력보강에 우선 투입되는데요. 해군 고속정 건조와 F-4 팬텀 5대를 구입하는 데 쓰이게 되죠. 그런데 왜 F-4 팬텀을 구입한 걸까요? 당시 북한은 최신 전투기 미그 21 등 한국보다 2배나 많은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북한을 단번에 따라잡을 막강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60에서 70년대 게임 체인저로 불린 세계 최강 전투기 F-4D 팬텀이었는데요. F-4D 팬텀은 거대하고 둔중했지만 날렵했고 무장량이 무려 7.25톤으로 폭격기 못지않은 정밀 폭격 능력까지 갖췄죠.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 네 번째 팬텀 보유국이 되었고 이후 공군은 F-4의 개량형인 F-4E와 정찰기 RF-4C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한때 222대의 팬텀기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팬텀을 보유하면서 북한에 열세했던 공군력을 단숨에 역전시켰죠. 얼마나 막강했으면 당시 북한 공군은 팬텀이 뜨면 서둘러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팬텀은 냉전 시기 동해에서 구소련의 전력과도 맞섰는데요. 1983년과 84년 구소련 폭격기인 Tu-16과 Tu-95를 추적해 영공에서 몰아냈고 핵잠수함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러시아 정찰기 IL-20이 출현했을 때도 출격해서 요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극이 킬러,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며 5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 팬텀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퇴역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지난 5월 마지막 임무인 고별 국토순례 비행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자주 국방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깃든 F-4 팬텀. 비록 전역했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서 F-4 팬텀의 날개는 영원히 접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와, 정말 눈물 납니다. 이 F4가 50년을 활약하고 지난 6월에 퇴역을 했습니다. 이 팬텀이 퇴역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뭐 구성이 될까요, 공군이? 예, 뭐 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F4 팬텀이 퇴역할 때 더 성대하게 했어야 된다. 크게. 더 크게.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 모르는 국민도 많고 더 크게. 저는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다가오는 이제 뭐 각각의 뭐 국군의 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더 크게 좀 한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역했지만 한 번 더 몇십 년 동안 올려보고. 우리나라 영공을 지켜줬잖아요. 네. 예. 우리 공군의 이제 땅과 뭐 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F4 팬텀의 주요 임무는 공중전이 아니었어요. AGM-140 파바이라고 하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쏘는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이게 퇴역을 했잖아요. 퇴역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임무를 누가 인수를 받냐면 F-15K가 일부가 받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F-21 같은 경우는 블록 1에서는 이제 공대 공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블록 2를 지나가면서 공대지가 들어올 거고 특히 이제 한 2028년까지는 아마 천룡이 이제 공대지 미사일에 달려서 이 임무를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할 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향후에 앞으로 10년간에 KF-21이 한 120대가 그다음에 또 이제 20대 F-35가 추가 이제 저희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군의 입장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어떤 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어떤 근미래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재조직하고 이제 재편성할 그런 작업을 들어갈 거고 네. 그 중에 핵심이 또 이제 저희 국방혁신 4.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뭐냐면 지능형 유민 복합 전투 체계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군력이 지금보다 더 도약할 거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F4 팬텀이 3세대 전투기더라고요. 네. KF-21은 4.5세대예요. 네. 4세대는 뭐고 5세대는 뭐고 4.5는 뭐고 세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쪽집게 강의가 또 들어갑니다. 네. 이 디펜스 프라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대 구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투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14년부터 헤아리는 것이 있고 제트 전투기부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트 전투기부터 헤아려서 세대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세대에 포함시키는 전투기의 기준이 또 두 가지로 있어요. 뭐냐면 전투기를 생산했으면 그걸 다 넣는다. 현재까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의 전투기만 넣는다. 이런 구분법이 또 있고 또 각 대표 기종을 국가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생산한 기업별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연구자별로 세대 구분을 하는 하위 기준이 다 다른데 지금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뭐 2002년에 브루스 캘린더라든지 2006년에 브루스 칼슨의 5세대 구분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5세대 구분법에 의하면 전문가의 영역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전투 효과 지수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뭐 몇 년도에 나왔으니까 너는 1세대, 너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너 2세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 변수, 효과 지수에 의해서 이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추적대 중량비, 상승률, 상승고도, 항속거리, 속도, 페이로드, ing면, 하중, 레이더, 화력 통제, 무장, 스텔스, 전자전 능력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딱 때려가지고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세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제트 추진력으로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F-80이에요. 2세대는 스웨프트 윙이라고 해서 후퇴, 날개 뒤로 까진 거 있죠? 그것이 있으면 아음속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2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게 F-86 미그 21이에요. 자, 중간에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고 더 복잡한 거 있고 뭐 무슨 피탐지, 탐지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구분법. 3세대는 소위 초음속입니다. 여기에 초음속이기 때문에 F4 미그 21이 들어가는 겁니다. 4세대부터는 뭘로 보냐면 High Maneuverability라고 해서 우리가 고기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KF-21 시험 비행할 때 고바등각이라고 해서 가다가 이렇게 쫙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기동을 위해서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동이 되면 4세대예요. 4세대? 이게 F-15, 미그 29, 5세대는 뭐냐? 여긴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스텔스, 그 다음에 극민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고민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극민첩성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대표적으로 F22, F35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온 게 4.5세대잖아요. 이 4.5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F18, 수호이 35, 라팔, 그리고 KF21이 4.5세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아유 이거 왜 안 꼽아줘야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대표 기종만 꼽았는데 수호이 57, 저 중국의 J20 같은 경우에는 5세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구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지금 화면에 이러한 기종이 1세대고 2세대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캡처하셨다가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기가 더 진화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6세대 전투기는 실제로 개발 중이라고요. 그럼요. 개발 중이죠. 6세대 전투기 핵심은 아까 5세대 전투기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스텔스하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민첩성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유무인 복합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 발키리 해가지고 무인 이제 전투기가 스스로 이제 움직이고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개념을 개발하고 있냐면 이제 공격해 나가는 그 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특정을 하지 않아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인 전투기가 뒤에 있고 F-35 비슷한 게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수송 그러니까 공중 교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거리 기동을 해 나가겠죠. 근데 그 앞쪽에 조그만 점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인 전투기.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은 정찰을 목적, 그 뭐 옆에 있는 것들은 전자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건 좀 폭격이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무인 복합은 뭐냐면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티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는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 F-35라는 예를 들어서 유인기가 하나의 C2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를 놓으면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 먼저 때리는 거. 네. 뭐 오다루프라 하기도 하고요. 성전, 선타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6세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처음에 이제 전투기 개발 경쟁에 불을 붙였고 6세대는 지금 5세대도 사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최강이거든요. 6세대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혹은 뭐 그래픽 이런 거 외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게 차세대 공중 우세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미국 거는 엔가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엔가드. 핵심이 뭐냐? F-22를 대체할 전투기를 2030년부터 운용한다. 이게 미국에 내세운 목표입니다. 이 엔가드에. 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10년 됐어요. 2014년부터 미국이 이거 6세대 전투기라고 명명은 안 했지만 그러한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일 큰 특징은 여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제일 전문가시지만 유무인 복합 전투기 체계로 간다. 이걸 이제 멈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엔가드를 유인 전투기 200대, 차세대 전투기겠죠, 물론. 그리고 무인 전투 협조기 100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헤아려 보면 안 맞아요.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무인 전투기 2대를 붙인다 그러면 600대가 남거든요. 600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은 전문가들은 F-35 전투기 개량형에 2대씩을 붙이면은 1000대가 딱 맞다. 야, 이거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모두에 무인 전투기를 2대씩 붙이는 걸로 미국은 일단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빠른 2030년대에 미 공군의 현존 최강 F-22 스텔스기, 미 해군 FA-18E, F 슈퍼 호네트 이 함재기 등을 6세대 전투기가 대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윤곽은 공개됐죠.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투기의 그 시뮬레이션 혹은 컴퓨터 그래픽 공개됐는데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꼬리 날개 없고 전방 보조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전체적인 모양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임무 반경이 이렇게 되면 30% 이상이 확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유럽하고 다른 나라들은 우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고도를 더 올려서 우주. 근데 미국이 지금 공개한 것은 우주를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예. 뭐냐?
우리가 우주를 약간 손해 보더라도 중국 확실히 잡고 간다.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얼핏 들어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국적이 협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이제 그 멈티 이제 이게 영어로 말하면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에 따라 이제 학술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거의 지상 원래는 이게 아파치의 전투 실험 유민 복합을 하는 걸로 쓰였고요. 뭐 공군에서 이제 로열 윙맨, 뭐 충성스러운 윙맨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인기가 무인기 여러 대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필요하고 그러면 유인기와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동시대에 어떤 전투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실시간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상황을 다 오버뷰한 상태에서 이걸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가시화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국가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 기술들을 다 보유할 수는 없어요. 뭐 미국 정도 현재까지는 미국은 다 있어요? 예, 미국도 안 되죠. 미국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투 실험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다보체 사업처럼 해서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에서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이라고 해서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불리는 6세 전투기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1단계는 2029년까지, 그다음에 2단계는 2040년에서 45년 사이에 마지막에 실전 배치 2050년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 좀 늦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견제해야 될, 주목해야 될 일본.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하고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에서 이제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 전투기하고 영국과 이탈리아 공동 개발하는 이제 템페스트라는 전투기가 융복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25년까지 그러니까 국가들이 24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25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9년부터 35년 사이에 시제기를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불을 붙인 나라가 어디냐? 불을 붙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고 물량 공세를 하기 위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이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 국가의 같은 사슬에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본 중심 또 그다음에 위에 쪽에 보면 나토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은 더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근미래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 이렇게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들어간 상황에서 KF-21이 양산에 들어갑니다.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과제는 아까 초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다 했죠. 엔진이에요, 엔진. 첫 번째도 엔진이고 두 번째도 엔진이고 세 번째도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KF-21 엔진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GE400 이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국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나라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늦춰지거나 그런 늦춰진 사업 안에서 그 틈을 보고 북한이라든가 제3의 위협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돼야지만 저희 방위 산업이 계속 지속성이 있어요. K to K 난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방산의 어떤 분야도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엔진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정부와 기업에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첫 번째, 인재 양성을 신경 쓰고 인재 유출 방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이 2024년인데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겠다는 목표 연도 우리가 그걸 밝혔어요. 그걸 2033년보다 이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게 남은 겁니다. 10년이 훨씬 넘게 남은 기간이면 지금부터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왕에 있는 인재들이 외국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유기술 확보 및 개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6세대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유무인 복합 관련된 우리 고유기술이 있느냐? KF-21은 있는데 6세대 거는 우리가 지금 고유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유기술 확보 및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외의 돌발 변수를 예전에는 뭐 기상이나 장애물 같은 이런 것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AI가 작전을 수행할 때 돌발 변수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6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AI 무인 전투기가 싸우는 시대가 되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노련한 지휘관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군의 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1호기 조립에 들어간 KF-21과 6세대 전투기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